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촬영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고요. 지난해에 18.2건보다 많습니다. 이 불법 촬영 범죄가 왜 이래 안 줄어드는 건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제 발생한 불법 촬영의 범죄 사례들 뭐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우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네. 2022년 4월 대전에서 30대 헬스장 트레이너가 헬스장 샤워실에서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개인 PT를 받는 여성들이 주요 타겟이었는데요. 개인 운동이 끝난 다음에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따라 들어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 여성들이 일부가 피해 사실을 인지를 했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범인인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가해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트레이너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았고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든지 아니면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발되면 헬스클럽에서 거기 있는 분한테 지금 이상한 게 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기만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소년 불법 촬영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이슈입니다. 네.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학생이 발각이 되자 추궁에 못 견뎌서 학교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긴 한데 치료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전남 지역 중학생 다수가 수업 중에 이성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라든지 불법 촬영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카메라 한 대씩을 다 그냥 수시로 가지고 다니는 시대여가지고요.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해당 사례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좀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불법 촬영은 촬영물 이용 성폭력 유형에 해당하고요. 큰 범주로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이런 것들에 신체 일부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 또는 성행위 등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범죄자가 보유한 영상물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피해가 인지가 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촬영한 사람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불법 촬영을 직접 촬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촬영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불법 촬영에 우리가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이 어마어마한데 그 불법 촬영 범죄의 일단 유형을 또 이번에는 짚어주시겠습니까? 불법 촬영은 우선 우리가 흔히 쓰는 속칭, 도찰, 몰카 또는 리벤지 포르노 이런 행위들을 모두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 촬영이 있습니다. 도구적 범죄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표출적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는 10대 초반에 대체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잘못된 성인지와 가치관에 기인하게 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이상 성욕자 또는 간음증 등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도구적 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불법 촬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촬영물을 유통, 판매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형태인데요. 이러한 불법 촬영 단순히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이와 같이 소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뭐 촬영자, 유포자, 소비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죄자들의 심리는 뭘까요? 우선 타인을 몰래 엿보고 촬영하고 성적인 쾌락을 느끼면 관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음증은 성도착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착이라고 하면 저희 어릴 때 알던 바바리맨 이런 노출증 환자라든지 소아성애자, 관음증 환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옷을 벗고 있거나 벗은 사람 또는 성행위 중인 사람을 몰래 관찰하거나 상상하는 게 주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음증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대상의 탈이라든지 성행위 장면을 관찰하거나 상상을 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공상이나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발생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음증은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때 겪은 트라우마나 경험이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외도를 목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건 이런 것들이 주로 성과 관련된 경험이었을 가능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관음증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막 상상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관음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라는 약물 치료를 하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인지행동이나 아니면 그룹 치료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관음증 환자들은 자신이 내가 관음증이라고는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관음증의 치료는 관음증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가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연장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불법 촬영하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가 판매자나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관음증 환자가 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범률이 높은 건데요. 비대면이나 비접촉이나 일반적으로 폭행은 가해자랑 피해자가 직접적인 마찰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불법 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직접적인 대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그러한 범죄나 죄의식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범률이 높다. 또 암수 범죄 얘기도 하셨는데 또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고.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이 벌금형 정도로 가벼워 갖고 또 재범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범죄 처벌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법 촬영의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지는데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구속 수사를 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처벌의 수위는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과외를 받던 학생을 10차례 추행을 하고 한 차례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의 촬영은 적극적으로 좀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타인과 공유하지 않았고 촬영 다음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하고 저장을 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에 의하는 처벌을 받아서 조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징역 2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면은 일단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지난 6월이죠. 제주의 한 10대 청소년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10대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촬영 성범죄의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상 범죄 행위를 한 사람도 청소년이지만 대상 중에 포함된 것들이 아동 청소년 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진짜 갈수록 이 초소형 카메라가 외관상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 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초소형 몰래 카메라 유통, 판매, 구입에 대한 제재 이런 거 따로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총기 소유와 마찬가지로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에도 누가 구매를 했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희가 인터넷 쇼핑만 하더라도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 또는 50,000원대까지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초소형 카메라고요. 그리고 국내 또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인천에서 꽃집 사장이 화분에 카메라를 은직한 사건도 있었고 안양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각 티슈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법 촬영이나 카메라들을 전자상가나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구매하는 것들이 그냥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변형 카메라 관리 또는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법률적 제의를 발의를 한다면 제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그렇게 추정이 금방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누구라도 생각해도 이거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은 참 국회에서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난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또 발의를 해야 되는 판이고. 네, 맞습니다. 그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표출적 범죄자로서 불법 촬영에 가담한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성의식과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대책이라든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동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도구적 범죄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촬영에 가담해서 금전적 이익을 차단하고 불법 영상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적 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 근절 필요할 텐데 어떤 대책이 또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범죄자들 유형별로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던 소비하는 구매자들조차도 엄중하게 처벌을 내려서 불법 영상물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는 것도 애매하고 또 근절한다는 것도 어떤 거는 불법이고 어떤 거는 합법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 속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숙박업소를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요. 밝은 빛을 비춰서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프레시를 켜놓고 촬영을 할 경우엔 그 파란 빛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파란 빛을. 그래서 최대한 어둡게 공간을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어둡게 불을 끈 상태에서 플래시로 구석을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적외선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휴대폰 카메라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저희가 실용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실 이런 데는 밝으니까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어떤 숙박업소에서 이제 우리는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이거를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근데 진짜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큰 일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가해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피해자분들은 본인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것에 자책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피해자의 이런 심적인 고통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을 때 불법 촬영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아, 참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네. 예. 아유, 화장실 가기도 무서워갖고 어제 가겠습니까 참. 싶기도 하고. 예. 예. 자, 오늘 마지막 곡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K-윌의 이러지마 제발. 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네. 예, 자갈자진매 18,536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